네, 어제는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야권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고 김현미 장관은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답변 뒤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라는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11% 올랐다는 답변에서는 통합당 의석 쪽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요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방,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사상검증 논란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전 인사청문회 모습을 생중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들 특례 의혹을 많이 제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좀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할 질문이 많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고 또 북미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그 통일부 장관이 과거에 김현철 장관 때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왜 못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의원이 과거에 이제 전대협 1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사상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옛날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뭐 대북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나치게 뭐 사상 전향 저런 부분들 주체 사상 저건 너무 철진한 발언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한두 번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태영호 의원은 글쎄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는지 몰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청문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보통 토론도 되고 아니면 검증을 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책 검증이고요.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거는 대북과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아마 이제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뭐 전대협 의장 일기 출시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상검증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헌법 정신에 보면은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인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새천년 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정치인들을 수혈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았었던 의원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선 의원까지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도 둬야 된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있었었던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사상 검증,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요. 전향이라는 용어가 막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9년도에도 이 전향이라는 말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문제성에 대한 지적들이 국가 차원에서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이념 공세나 더 나아가서 이런 사상 검증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막혀 있는 이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직설적으로 지금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단순한 핵 억지력이 아니라 전쟁 억지력까지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지시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 남북 문제를 아무리 개선하려 한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다 집중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그 사상 전향 뭐 이런 표현에 있어서 이인영 후보자 역시도 청문위원으로서라도 질이 온당치 않은 질이었다라는 또 대답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더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인영 후보자가 오히려 자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색깔론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4번째 됐잖아요. 4선 의원 아니에요. 그럼 이인영 의원을 뽑은 유권자들은 뭡니까? 전향도 안 했고 여전히 주최사랑 신무사를 뽑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이 제 생각에는. 예. 통합당도 그래요. 통합당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통합당이 뭔가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과거의 보수정당에겐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전향적인, 그 전향과 이 전향은 전혀 다릅니다만 그 한자가 아주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해서 뭔가 이 보수 진영이 바뀌나 보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뭐 이때 부동산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더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그리고 과거의 그 지나치게 좌파 독재다, 뭐 좌파 프레임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권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근데 어제 이런 부분들은 보면요. 아무리 태영호 의원이 북에서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선택을 받은 분이에요. 태영호 의원도. 계속 사상검증, 전향이라는 거는 한국의 사회화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분단과 냉전의 여러 가지 상흔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념적인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적대적으로 갈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이념적인 차이 중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분단에서 유래한 어떤 그 이념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남북관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그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습니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 국회에서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기에 질문이 집중됐다라는 거는 뭐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뭐 예. 정치적인 거니까. 근데 너 그걸로 거의 일관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은 통합당에게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고 태영호 의원에게는 더욱더 실망스럽고 말이죠. 근데 어제 나온 얘기가 뭐 사상, 주체 사상, 색깔로 꼭 80년대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념 공세거든요. 예. 아주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전향 논란이 있으면서 전향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픈 역사로 안고 있는데요. 저라면 저렇게 안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것 중에서 가장 아주 뛰어난 연설이 4가지의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 자유. 이 4가지 자유가 과연 북한에서 있느냐? 저는 이 4가지가 다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유가 없는 북한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격도 있고 품격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 속에다가 특히 이제 사상검증 전향 쪽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 본말이 전도됐었던 가장 큰 것은 북한의 어떻게 자유의 물결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느냐의 통일부의 역할은 또 무엇이냐. 아무리 교류가 좋다 하더라도 이 자유가 없는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접근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났던 게 어제 또 다른 탈북자 출신의 통합당 의원 중 한 명이었던 지성호 의원, 이인영 후보자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이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외에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송환 문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좀 이제 균형적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남북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거긴 대전제가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보다 100배, 200배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없이,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걸 너무 이제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남북 관계가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절충과 지혜와,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핵심은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21대 국회는 협치를 얘기했잖아요. 초당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남북 문제 관계에서는 그래서 초당적으로 우리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여당이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남북 교류, 인권,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국회가 청문 보고서는 그럼 채택하게 될까요? 할 겁니다. 뭐 특별하게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 못할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들이 장관에서 낭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됐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러한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로 이슈화하고 말이죠. 여론은 정말 저 사람은 통일부 장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뭐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고 임명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네. 이 청문회도 있었고 대정부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도 했고요. 어제는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네. 먼저 통합당의 첫 질의자로 나왔던 서병수 의원과 답변자로 나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을 좀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네. 11% 올랐다라는 말에 통합당 의석 중에서 좀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병수 의원 표현에 있어서 지금 영상에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만 하면 집값이 다 올랐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제 이런 질의응답 과정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11%도 뭐 어디 통계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겠죠. 장관, 김현미 장관이. 그리고 서병수 의원도 지금 뭐 통계 근거를 제시했는데 수치 11%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의 정서에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달라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르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그럼 김현미 장관의 저에겐 의원이 물으니까 답변한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 자체를 나무랄 건 없어요. 나름의 뭐 통계 근거가 있을 테니까. 어떤 지역은 뭐 저기 60% 오른 데도 있을 것이고 더 낮게 오른 데도 있고 평균을 따져서 그런데 저는 저런 수치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이제는 정말 사회 문제예요. 항상 부동산은 올라왔어요. 대체적인 이제 평가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오른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느낄 정도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올랐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더 많이 오른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단지 어느 지역은 더 가면 떨어진 데도 있대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김현미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로는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차 이런 얘기로 할 게 아니고 지금 6월 27일 날 6.27 대책 발표가 21번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정부가 이제 세금 정책 등을 포함해서 7월 10일 날 또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오른 것 같아요. 이제는 강남 불패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걸 국민들이 다 믿고 있어요. 하나의 그 신조가 됐어요. 신조. 그런 교조적인 신조가 된 건 이건 국민들 탓할 게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구조 요인이 있어요. 12%의 그 면적이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에. 근데 거기에 인구가 52%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격차가 많이 나요. 지역의 수도권 내에서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지 이런 방법밖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지난번에
누굽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진짜 다 옮기자,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다 옮기자는 얘기가 나와서 또 거기다 논란이 있는 건데 그건 앞으로 또 진행 될 거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는 정말 특단의 어떤 생각을 바꾸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니는 문제가 뭔지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전 잡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어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 표현도 담겼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집값 상승 원인은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집값이 11% 정도만 오르면요, 사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3040 특히 저는 이 말을 정말 써서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우리 20대가 이생망이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이번 생에는 망쳤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느냐고 막 호되게 제가 그 강의실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생진망. 이번 생에는 집 사는 게 망했다. 이게 이 집값이 폭등하니까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주무장관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은 사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리 문제가 되지 맞습니다. 대통령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문제가 투자처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갔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 부동산의 문제에 대책을 하느냐. 그래야지 정부의 능력이 빈다는 거죠. 아니, 그 상황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정부의 특히 이 담당자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 조건 속에서 가장 최상의 정책을 펼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 돼야지 이게 자꾸만 원인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을 때는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 문제를 저는 장관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고 정 총리 역시도 계속 좀 신뢰를 보내고 있어서 어제 나와서도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 교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고는 하는데 보시기에 현재 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책임자 경질보다는 유지를 해나가는 쪽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경질해도 괜찮고 유죄도 괜찮습니다. 장관 한 명 바뀐다고 부동산 문제가 풀릴 것 그게 같으면 핵심이 아니다. 여러 번 바꾸죠. 예. 뭐. 그걸로 공부할 거 없어요.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한창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놔두자. 뭐 그래도 되는 것이고. 근데 어느 부분에서 볼 때는 경질할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장관 혼자 이게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세금 정책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을 뭐 장관 경질한다? 대신 최근에 나온 게 일가구 다주택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청와대 참모들이나 기획재정위원회라든지 국토위원회 일가구 다주택 가진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 그리고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 그 표현 대단히 싫어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가진 분들 전혀 비판받을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좀 정책에서 배제해주면 관련 정책에서 그게 국민들에 주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경질할 이유도 있는 건데 전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정말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분양이 200대, 300대래요. 그걸 그 분양을 기대하고 있는 이 국민들 딱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절절함이 안 되어 나와 있다. 그게 더 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 단계에서 경질을 하는 것이 더 풀 수 있는 해법일지 혹은 그대로 이 방법을 좀 이어나가는 게 해법일지 어떤 의견 좀 무게를 더 두십니까?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그 책에 조셉 나이가 쓴 책인데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 기대와 정부에 대한 인식이 괴리가 발생됐을 때, 부합되지 않았을 때 결국 민심은 폭발한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기대가 뭐였었냐면 이 정부 들어와서는 집값을 잡을 것 같다. 이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지금 민심이 폭발했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 청와대 인사 개편을 왜 하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유지가 잘 된다고 한다면 굳이 저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주무장관도 바꾸고 책임자도 바꾸고 진짜 최고 전문가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보다도 김현미 장관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정부에게 큰 힘을 주고 뭔가 국민에게 새로운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뭘까? 결자 해지. 대통령이 신임을 한다는 거는 맞지만 이 주무장관으로서 갖고 수 있는 무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바로 이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다음 정치 대담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